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덕가입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 9급 잘 치고 오셨나요? 지방직 9급 이게 난이도 자체가 중간 난이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 정도 난이도인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쉽네 그냥 나왔던 거네 이러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 이 두 분 간에 어떠한 이거 분필이 없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파란색은 잘 안 보여서 어차피 잘 안 찍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가입니다. 자, 이번에 지방직 9급 시험 잘 치고 오셨나요? 국가직 9급이 끝난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9급 이후에 저랑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지방직 9급에서는 좀 점수를 올려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공부 방향들을 다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실천하셔가지고 성과를 내고 기쁜 마음에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락이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잘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험, 이번 지방직 9급 시험 난이도가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거 잘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공부했구나. 아니면 내가 객관식 요령이 아직도 없구나. 이 부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쉽지도 않고 그냥 평이하다. 평이하답니다. 평이. 또 조금 생소한 문제가 섞여 있어요. 행정학은 원래 생소한 문제 나옵니다. 원래. 그렇다고 못 푸느냐? 아니에요. 이번에 김영란법이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왔잖아요. 얼마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그 문제도 저도 막 모의고사로는 말씀드려 드리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유명한 내용이 틀린 선지로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알려줘요. 뉴스에서 3만 원 공무원 3만 원 이상 밥 못 먹습니다. 3만 원법 뉴스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거의 대부분을 맞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좀 생소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 두 문제도 틀리기가 힘들어요. 왜냐? 내용은 생소하지만 답을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리기가 힘든 문제라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이하다.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는 되게 어려웠는데 저 선생님이 왜 평이하다고 그래?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들었다가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제 영역에서는 특이하게 행정학 총론이 요새 들어서 치고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는 원래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지방직 국가직은 행정학 총론 한 3-4문제 정도였는데 한 문제 정도 더 나왔다. 그 정도.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인사이론 좀 많이 나왔네요. 그 정도. 여기가 중요하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여기가 뭡니까? 제가 85%라고 써놓은 거는 평균적으로 85% 정도는 기출문제에 나온다. 이번 시험 2018년도 지방직 9급 똑같네요. 자, 17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반복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15문제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기출문제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었으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답부터 골라내놓고 한 2문제, 그다음 생소한 문제 고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응용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 문제 틀릴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서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만 글자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계속 커리큘럼 따라오셨다면은 당연히 이해하면서 암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이 시험은 85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이제 실력이 안 돼서 85점 맞으시는 분들은 85점 미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는지 드러나죠. 85점까지는 기출문제 보면서 그동안 나왔던 거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얼마나 득점을 했느냐. 생소한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이건 없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 정도가 항상 섞여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못 풀만한 건 없거든요. 제가 절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본 점수 85점 따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우기긴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니까 하나 이상,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은 다 맞춥니다. 하나 이상 맞추셨다면은 고득점이 완성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 다 맞추는 게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실질적인 만점이 100점이고요. 실제로 이제 카페에 자기 100점 맞았다고 신나서 올리신 분도 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100점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고, 그다음에 고득점은 90점. 이거 다 맞추고 여기서 하나 이상 맞춰서 90점 이상이면은 고득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뭐 합격하는데 본인의 커트라인을 확 높여주는, 행정학으로 높여주는 그런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75점이잖아요. 제가 아까 한 15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틀려. 응용이 필요한 거 다 틀려. 15문제 중에 또 틀려. 이러면은 분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 매번 나왔던 거에서 틀리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고득점을 하려면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 나 처음부터 지엽적인 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외울 테야. 이러면 중요한 걸 놓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매번 나오던 거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수를 획득하고 거기서부터 싸워 나가는 건데요. 이쪽은 공부해서 맞춘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저도 모의고사를 계속 드리고 모의고사로 이제 맞추기도 하지만 적중도 시키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풀이, 객관식에 대한 적응이에요. 객관식 요령이에요. 또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지금 조 선생님 뭔 헛소리야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다 기출문제랑 다 대비를 해드릴 거고요. 생소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 일일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1번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내용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문제죠. 행정관리론 절약과 능률성 틀린 그 부분 찾아낼 수가 없어서 1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 실전에서 이거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 자,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전통적 관료제론, 윌슨식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미국 행정학 초기에 고전적 행정학을 형성하죠. 고전적 행정학은 절약과 능률성 맨날 나오던 내용. 자, 옛날 문제 한번 볼까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고전적 행정학은 절약과 능률을 강조한다. 맨날 나오는 건데 고전적 행정학이 무엇이냐? 이 기출문제집 번호입니다. 이거. 다음 문제 보시면 행정관리학과,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이 행정학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았다. 이게 이제 고전적 행정학이고 고전적 행정학은 절약과 능률이다. 이거는 기초죠.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을 뿐 이거는 항상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한번 보시면 신행정론 하면 형평성이죠. 외우고 있어야죠. 자, 타일 규제는 신공공 관리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규제 완화. 적어도 이제 거버넌스 쪽으로 넘어야 돼요. 규제 완화. 신공공 관리론, 경쟁, 대응성, 효율성 다 신공공 관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신공공 관리, 얘도 신공공 관리. 근데 민주성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거버넌스론 쪽에서는 지금 이 문제 출제의도 자체는 얘 한 세트로 해서 신공공 관리론 이렇게 틀리게 된 것 같긴 하지만 효율성 자체는 유거버넌스론에 들어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대응성은 틀렸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육업원론론 같이 논할 때 대응성은 뭐예요? 당연히 고객 대응성. 고객 대응성이 육업원론론에 들어오면 안 되죠. 효율성은 왜 괜찮으냐? 물론 효율성의 이유가 달라요. 자,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고 육업원론론은 협력을 통한 효율성이죠. 둘 다 전통적 관료제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어쨌든 답 자체는 너무나 쉽게 나오는 문제.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거시조직 이론인데요. 1번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상황이 결정한대요. 이거 결정론으로 분류되죠? 이게 국가직 9급에서는 틀린 선지로 나왔죠. 구조적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은 뭐 상황 이론 이런 것들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죠? 모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전략적 선택 이론, 이건 임의론이죠.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얘는 결정론, 얘는 임의론. 상황의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 자원의존 이론도 임의론이죠.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입니다. 여기다가 수동적, 뭐 소극적 이런 거 넣어가지고 틀린 건지 만들잖아요. 자, 자원의존 이론, 임의론입니다. 대리인 이론, 선지 자체는 이게 거시조직 이론인데 뭐 조직경제학 이론 중 대리인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선지 자체는 뭐 그냥 대리인 이론 자체로 풀면 됩니다.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자, 정보 비대칭뿐만 아니라 주인 대리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재량권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재량권을 축소. 왜? 대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면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 심해지고 도덕적 해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대리인 문제가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량권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자, 옛날 문제랑 비교를 해볼 건데 뭐 제 기출 강의를 듣거나 기출 문제집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집 번호, 그러니까 문제 밑에 관련 틀린 선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된 응용 버전을 관련 틀린 선지로 넣어드리는데요. 이제 문제 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풀기 싫으니까 관련 틀린 선지를 활용해서 딱 중요한 것만 넣어드립니다. 그 중요한 거에 뭐가 있어요? 대리인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다. 자율권 축소. 이게 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요딴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 쉽죠? 문제 쉽죠? 축소를 확대로, 축소를 권한이임으로, 축소를 강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 자, 제가 매 강의마다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이런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 있잖아요. 공공선택이론, 신공관리론. 최근에는 비판이 대세다.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대세다. 비판 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대비하셨죠. 다 쉽게 푸셨죠. 그래서 괜히 흥분했네. 다 푸셨을 텐데. 자,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입니다. 4번. 흥분했네요.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는다. 이런 합리적 개인 가정,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맨날 대비했던 비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공선택은 경제학적 방식이다. 이게 막 정치학 이런 걸로 바꿔 틀리게 만들죠. 경제학.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로서 고객 대응성이죠? 이게 민주행정이다. 자, 보세요. 이게 고객에 대한 대응성인데 혹은 배분적 효율성이라고도 하는데 오스트롬은 얘가 민주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롬은 공공선택론자죠? 아까 신공관리론에서 민주성 틀렸다며요. 여기는 왜 맞아요? 민주가 똑같다고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행정학을 이제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성을 추구한다고 틀린 거고요. 이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행정, 이 네 글자가 한 단어예요. 네 글자가 한 단어. 오스트롬이 말한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대응성, 배분적 효율성을 오스트롬은
그걸 적용했을 때 오스트롬은 민주행정이 달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고요. 헷갈릴만 하니까 제가 미리미리 주의사항을 드렸었죠. 3번.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했다. 대체하려고 한다. 당연히 맞는 거. 4번 너무 쉽고. 자, 비판 요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김에 비판에 관련된 문제, 앞에 문제랑 비교도 해보고 다른 것들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비판적 시각. 현실 세계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면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세요. 틀리면 안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챙겨볼게요.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며 정치형에게 밖에 있다 가정한다. 행정은 능률적인 집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현실 적합성이 이것도 떨어진다. 이 비판도 가능하고. 그다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뭐 재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16년 작년에도 나왔고 꾸준히 나오는 게 이건데요. 자, 지금은 옳은 선지지만 틀린 선지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부부분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시장은 소득 재분배가 없어요. 소득 재분배가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거고 못 벌면 못 버는 거고 많이 팔면 많이 버는 거고 기득권층에게 유리해요. 소득 재분배가 없어요. 그래서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현상유지, 균형이론에 집착한다. 같은 말인 거고요. 이 점에 대해 비판을 받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죠? 시장을 활용하니까 시장 실패가 가능하다. 이런 비판 당연히 가능하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챙겨두세요. 그다음에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매우 감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예산제도 문제니까요. 뭐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잖아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되어 있다. 연기준 예산제도이다. 끝. 넘어간다. 제가 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 예산제도 그냥 진짜 골 때리죠. 머리 아프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시험장 가서 저 예산제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공부 제대로 못해서 안 통하잖아요. 우리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했어요? 시험 문제 내는 주요 결론은 외웠잖아요. 총체주의, 연기준이랑 계획예산제도. 총체주의, 연기준이랑 계획예산제도. 그런데 총체주의와 분권화 조합 딱 하나밖에 없죠? 연기준 예산제도. 자, 총체주의 분권화 조합은 연기준 예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상향식 조합 딱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든 이렇게 조합하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이거 틀리신 분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예산 편성에 비용 노력에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 비판을 받는다. 이거는 총체주의적인 관점, 예나 공통적으로 받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연기준 예산제도가 참여 중시한다, 분권적이다.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정답을 외우세요 푸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쉽게 푸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 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정답은 맞춰야 됩니다. 자, 연기준 예산 총체주의이다, 뭐 종합적이다, 뭐 합리주의이다 같은 말이고. 분권적이고 상향적이고 틀리게 나온 겁니다. 연기준 예산제도의 단점, 이런 합리주의적인 예산제도의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뭐 기출문제 다 있네. 다 있네. 들으신 분도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건 정말 틀린 분들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방직 구급 대비로 딱 지방직 구급의 패턴을 분석해서 지방직 구급에 딱 맞는 모의고사를 8회치를 드렸잖아요. 뭐 1회 2011년 지방직 구급 변형 문제. 원래 문제도 풀어주고 변형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2회 2012년 지방직 구급 변형 문제 같이 하고. 7회 작년 지방직 구급 변형 문제. 8회 작년 하반기 지방직 구급 변형 문제. 이렇게 계속 지방직 구급만 딱 그 변형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우리 다 했어요. 2문제가 나왔는데 뭐 8회 중에 2문제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지방직 구급에서
이제 그 두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틀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1번 전략기획이다. 총액배분 예산 편성제도. 국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너네 부처 총액 얼마, 너네 부처 총액 얼마, 너네 부처 총액 얼마, 너네 부처 얼마 이렇게 총액을 배분해 주죠. 그래서 전략기획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분권 확대되어 있다. 분권이 확대되어 있다. 이거는 부처별 총액 내에서 분권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3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됩니다. 너네 부처 지출 한도 얼마? 한도, 총액, 한도 얼마?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못 읽으면 모순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시된다고 했는데 왜 자율성이지?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총액 내에서 부처는 자율적이고요.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읽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분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각 중앙부처가 제시한다? 이거 뭐예요? 자, 지금 2번 문장은 상향식 예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각 중앙부처가 한도를 제시한다. 그런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이거 뭐예요? 영어로 하면 탑다운, 한글로 하면은 하향식. 요게 이제 지방직 9급에서도 나왔고, 아마 작년 추가 채용인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다른 시험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내면은. 이걸 하향식을 상향식으로 바꿔서 하도 많이 내가지고 이제 지겨우니까 말만 풀어놨을 뿐인데요. 제가 하향식, 상향식 설명 다 드렸잖아요. 하향식은 위에서 각 중앙부처에 배분해 주는 거. 상향식은 각 중앙부처가 이거 주세요, 예산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냥 문장으로 풀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2번 당연히 골라내셨어야 되는,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흥분할 만하죠. 하지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옛날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번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제도.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총액 내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소리고, 총액은 하향식으로 배분됩니다. 자, 지방직 9급 작년에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방직 9급 문제는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이번에 틀렸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 사전에 결정돼서 하향식으로 배분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론 정의가 끝난 거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보시면 2번에서 못 골라내면은 4번에 함정을 파놨어요. 2번에서 못 골라내는 분들은 퐁당 빠집니다. 자, 총액배분 자율편성, 이론적으로 부처별 자율성을 확대해주죠. 그런데 실제로 시행할 때 부처별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제도니까 너네 부처 맘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똥을 싸든 말든 다 해라. 이런 국가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실제로 적용할 때는 100% 자율성은 아니겠죠. 자,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 우리나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기획재정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시작하겠고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는 재량을 확대했어요. 근데 조금 통제한다. 이런 제도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뒤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정이에요, 함정. 자,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함정까지 가지도 않죠? 이거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 또 흥분하게 생겼네. 1번,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자원 배분 기능. 2번,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 3번, 거시경제 지표들 안정적으로 조절한다. 경제 성장 및 안정. 외워야 되잖아요. 머스그레이브 3개 경제적 기능. 4번, 뭐야, 경제적 기능 아니네. 4번, 이거는 시크의 통제적 기능인데요. 자, 시크는 뭐예요? 관리 통제 계획, 통제인데요. 뭐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머스그레이브의 그 3가지 기능 있잖아요. 3가지 기능을 1, 2, 3번 넣고 하나 이상한 거, 요 패턴에 맨날 나오던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 기출문제 1450번입니다.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그리고 하나 이상한 거. 그리고 하나 이상한 거. 이 패턴은 맨날 나오던 패턴이고,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너무 잘 푸니까 문장으로만 바꿔놨을 뿐인데, 이 개념은 우리 다 배우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강의 잘 들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가보시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통령 경우 빼고 다른 처들은 국무총리 소속인 거, 이건 쉽고, 국가정보원 대통령, 이것도 쉽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소방청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느냐? 요걸 틀렸다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요걸 틀렸다고 하면 소방청이 원래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국민안전처로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어요. 소방청이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뛰어넘으면 답은 4번이네. 특허청, 기획재정장관,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선생님, 이거 모든 청들 한 10몇 개 되던데, 이거 소속 다 외워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런 암기, 단순 암기, 항상 뭐부터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기출문제에 있는 것부터 외우자. 기본서에 있는 모든 거, 모든 청,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시간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수업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에 있는 거 먼저 외우자. 기출문제에 있는 거 먼저 외우자. 특허청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보조직 중 행정각부와 그 소속 외청이 잘못 연결된 것은 특허청, 기획재정부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있잖아요. 이거부터 외워두면 대처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바뀌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뭔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외우고, 거기서 더 이상 외울 게 없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지엽적인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이 시간이 남아돌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셔야 됩니다. 공부에 우선순위 없이 처음부터 전부 다 하려고 하면은 계속 점수가 안 오릅니다. 네, 8번.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거. 이것도 매번 나오던 패턴인데요. 자, 최저가격 규제, 고객정치. 이건 설명 안 드립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예시니까. 그 다음에 낙태 규제, 대중정치,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 환경보호 이런 거다 기업가적 정치. 그 다음에 윤리규제.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지만 이미 문제는 끝났죠. 맨날 나오던 거 지우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상한 거 껴들어가도 우리 속어법 있잖아요. 답은 2번이고요. 얘는 이제 대중정치인데, 자, 대중정치 사례로 여태까지는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만 맨날 돌려서 나왔어요. 윤리규제, 낙태, 음란물 다 윤리적인 규제죠. 윤리규제 이것보다 좀 더 이제 포괄적인 것으로서 대중정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참에 챙겨두시면 되겠고, 이 문제 보시면 문제 형태는 다르게 이게 생겨 먹었지만 똑같죠. 위생, 안전, 기업가, 낙태, 대중, 최저가 규제, 고객정치. 예시가 똑같아요. 앞에 문제랑. 그리고 수입 규제는 고객정치다. 매번 나오던 패턴이고요. 예시들도 크게 변하지 않는. 자, JQ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정말 가성비가 높은 이론입니다. 그거 하나 공부 잘 해놓으면 나올 때마다 쏙쏙 맞춰줄 수가 있어요. 네, 9번. 규제 영향 분석.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과 편익도 비교 분석해야 된다. 자, 규제 영향 분석 이거 제가 17년도 그 하반기 추가 채용 시험에 있었던 것을 설명도 해드리고 변형 문제로 연습도 시켜드리고 모의고사 드렸잖아요. 8회 이거 틀리신 분, 이거 틀렸다고 하신 분은 없겠죠. 제가 그때 뭘 강조드렸죠? 규제 영향 분석의 취지를 강조드렸어요. 규제 영향 분석의 취지는 규제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지방직 9급 추가 채용 문제는
비용보다 편익을 더 많이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취지상 비용을 더 많이 분석을 해야죠. 물론 둘 다 하긴 하지만 여기는 출제도가 없지만 그 다음에 얘는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영향 분석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규제 완화시한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기억이 맞다. 이건 나왔던 거니까. 니은 지방공격평가 누가 하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넘어가는 실전에서는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디귿 정보원평가. 정보원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자 정보원평가에서는 주체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만들죠? 자, 제시어 보자마자 문제 만드는 패턴이 팍팍팍 떠올라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정보원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재평가한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뭐 다 맞네요. 디귿이 맞다. 이 문제는 기억 디귿 맞다.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참고합니다. 지방공격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자, 지방에 관련된 평가 웬만하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담당하잖아요. 그다음에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행정안전부 장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색깔 맞춰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달달달 안 해도 되고 그냥 참고. 암기 취소. 참고. 리을은 더 참고. 환경영향평가 여기가 틀렸는데요. 이런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안 외워도 돼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이런 거 섞여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안 나오는 거,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1993년인데요. 뭐 응답하라 1993인데 응답 안 해도 돼요. 참고. 그다음에 자, 옛날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 3번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강화나 신설이라고 그랬죠? 이거 덤으로 챙겨두시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 해설하면서 신설 강화다 강조드렸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어쩌고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재평가. 네,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지방에 대한 재평가는 없어요. 자, 자체평가가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잖아요. 지방에 대한 재평가는 없고요. 중앙의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틀린 문제인데요. 이제 국회직 8급이라서 조금 어렵게 낸 거고 우리 챙겨야 될 거보다 국무총리가 중앙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챙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네, 10번. 요게 좀 이제 생소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론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 이론 자체가 생소하면은 안 됩니다. 이론 자체가 생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생소한 문제를 분류했을 뿐이에요. 보시면 1번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에 상호적용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법원의 적응적 집행은 1번부터 배웁니다. 자, 얘는 통합론이잖아요. 거시적 집행은 뭐예요? 정책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는 걸 거시적 집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시집행은 집행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배워요. 그래서 2, 3, 4번 몰라도 1번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제로 동원한다. 집행을 하고 있다. 제도화까지는 상관없고 어쨌든 미시적 집행 구조. 3번, 4번 좀 어이가 없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요? 자, 행정을 통해 어찌저찌고 행정 다음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채택한 사업을 어찌저찌고 채택 다음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행정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행정. 그 다음에 얘는 채택입니다. 채택.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집행. 채택한 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행정 어쩌고저쩌고가 있다.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채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집행이라고 한다.
어이없게 답이 다 나와 있죠 지금. 뭐 윤호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11번 넘어가 보시면요. 요거 틀리신 분들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요거는 제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맞췄을 거예요.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빼먹고 다 맞췄을 겁니다. 틀릴 수가 없죠. 지방교부세 종류 제가 맨날 외우라고 하잖아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얘랑 다른 제도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시도해주는 지원금이죠.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 자, 요거 16년도에도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분권교부세 없다. 분권교부세 없어졌다. 이거 엄청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작년 지방직 9급, 작년 지방직 9급 잘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잘 나옵니다.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교통이 아니라 소방안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나와줬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100% 다 맞췄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얘도 뭐 쉬운 문제라서 다 맞췄을 테니까 흥분하진 않겠습니다. 4번.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거 맞죠?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틀렸죠? 자, 이렇게 외웠죠? 징계가 아닌데 징계인 것처럼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강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강임,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6가지밖에 없죠. 파해, 강정, 감견, 파면, 해임, 강등, 강임이 아니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 6가지밖에 없죠. 이 외에는 아무리 불이익해 보여도 징계가 다 아니에요. 직권면직, 징계에다 땡! 직위해제, 징계에다 땡! 강임, 징계에다 땡! 아시겠죠? 맨날 나왔습니다. 물론 얘도 징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나온 적이 없긴 하니까 제가 이제 소리는 안 칠 텐데 얘도 이제 징계에다 하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강임은 한 계급 아래를 내리는 거고요. 뭐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당연퇴직은 뭔지 알 테고 당연자.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누가 너 공무원 잘렸어 라고 안 해도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퇴직. 직권 면직이나 퇴직이나 직권.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너 잘랐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자르는 겁니다. 직위 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2가지와 직위해제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잘리는 거 아니다. 신분을 유지합니다. 여기가 출제의도가 되겠고, 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직위 해제한다. 여기가 출제의도고, 중간에 이건 사유의 예시잖아요. 이 문제 자체는 이 사유 쪽에 출제의도는 없어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 문제 자체는 출제의도가 이쪽인데, 원래 이 사유도 물어보는 패턴이 따로 있어요.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직권면직 뭐 이런 걸 넣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직위해제의 사유, 직권면직의 사유, 지금 여기에는 출제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둘 다 사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패턴으로 또 나옵니다. 자, 옛날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번.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아유, 지겨워. 강임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직권면직도 이딴 식으로 맨날 나온다. 그 다음에 보는 김에 다른 것도 보시면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직위해제는 출제의도 신분 유지하는 것이다. 직권면직과 달리. 그 다음에 사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직제와 정원 규정이 바뀌어 현재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건 직권면직의 사유예요.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 사유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당연퇴직 사유, 임용 결격 사유. 얘는 직권면직의 사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직위해제의 사유. 사유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1번 보너스인데요. 소청심사 대상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다 되는데 되는 걸 외우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걸 외워야 돼요. 승진 탈락은 소청심사 안 됩니다. 또 하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 승진 탈락뿐만 아니라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이 2가지가 잘 나옵니다. 이 2가지는 소청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외워두시고요. 보너스.
그다음에 13번. 여러분들 조금 지치셨을 때가 됐는데 힘을 좀 내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중요한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집중 차리시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틀리신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리프레시 한 다음에 인강 잠깐 멈춰놓고 화면 멈춰놓고 조용히 이제 의자 아래로 내려와서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 암기할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다 찍어드렸잖아요. 자, 저는 제 역할을 다 했어요. 강의 때마다 암기할 게 무지하게 많지만 요새 들어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우리 외워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당장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다 못 외우니까 여기 외웁시다. 제가 매번 찍어드렸는데 요걸 틀렸다는 것은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자, 암기하면 까먹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같이. 또 다 요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틀리는 것은 소홀했다는 거죠. 정성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뭐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정성 부족, 노력 부족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수험생으로서. 자,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딱 하게 될 텐데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끝난 날부터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요거 2년 외우기로 했고 다른 걸로 바꾸면 틀립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 대상에 대해 감사를 끝나는 걸 원칙으로 한다. 60일 외우기로 했죠.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외 대상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예외의 예로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재판 중이거나 법령에 위반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가직 9급 추가 채용인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안 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주민 감사 청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감사 청구가 끝났어요. 그것과 관련된 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요. 감사했더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하나 더 있죠? 주민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옳은 거. 마지막 하나, 주민소송 자체가 집행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주민소송이 끝났어요. 결과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4번은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서 제가 일자도 아니고 영순이.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고민했어요. 영순이. 좀 이상한데. 영순이를 외워야 된다. 왜?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문제 내기 딱 좋게 생겼어요. 자, 청구 요건.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 자치구는 몇 명? 200명. 500, 300, 200, 500, 300, 200, 500, 300. 이제 기억나시죠? 기출문제에도 있죠? 모의고사로도 드렸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옛날 문제, 기출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번 주민감사 청구 50만 이상 대도시 보자마자 300. 500, 300, 200 중에서 중간이죠? 50만 이상 대도시 300.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500, 300, 2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에요. 자, 500, 300, 200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근데 500, 300, 200을 넘는 범위에서 이렇게도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두 가지 출제 포인트. 숫자 바꾸는 거랑 여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의자 위로 올라오세요. 14번 표준 운영 절차. 표준 운영 절차 SOP라고도 하죠. 자, 표준 운영 절차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다른 것들이에요. 표준 운영 절차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자, 볼까요?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표준 운영 절차 그대로 하면 되니까. 표준 운영 절차 하면 바로 뭘 떠올려야 돼요? 자, 공식성이 높다. 공식성이 높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모든 구성원이 정해진 대로 하니까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죠. 답은 2번. 넘어가면 되는 문제. 3번.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따라합니다.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특수한 현상이 있지만 표준운영 절차 그대로 하니까 반영하기가 어렵다. 공식성이 높으면 그렇잖아요. 다 그냥 우리 공식성이 높다는 건 표준운영 절차 이런 게 많다는 거 다 배웠던 것들이고 4번은 출제 요소가 좀 다르죠. 정책결정 모형 중 앨리스 모형의 모델 1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자,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하는 거 앨리스 모형 3개 중에 모델 몇? 모델 2 이름까지 말해보세요. 이름 조직과정 모형 이게 표준운영 절차로 의사결정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3개 중에 하나죠. 3개 중에 하나. 이 문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 공식화란 자, 표준운영 절차로 내든 공식성으로 내든 조직 내의 규칙, 절차, 지시, 의사 전달이 표준화되어 있다. 그냥 풀어놨을 뿐이죠. 공식화가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 행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공정성도 높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도 높고 공식화는 문서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레드테이프와 같은 부정적 문제를 유발하고요. 레드테이프와 같은 부정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다 원하는 게 다른데 사정이 다른데 규정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레드테이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2 조직과정 모형 정책 결정은 SOP 표준운영 절차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게 됩니다. 다 나왔던 거네. 15번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자,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잘 안 나오는 모형인데 제가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거 자세히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고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거는 뭐 이해한다고 암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생암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어쩌다가 나와요. 어쩌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모형을 비판하는 이론이다.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얘랑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모형은 둘 다 공공선택론 계열이에요.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죠. 거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공통점.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다 보니까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사적 이익 추구하는 방법이 니스카넨은 예산 극대화, 덧니비는 예산 극대화 해봤자 별로 사적 이익 안 늘어. 관청 형성. 사익 추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사익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관청 형성이 더 사익에 도움이 되지 예산 극대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덧니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매우 쉽게 편안하게 풀립니다. 자, 2번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덧니비는 이런 주장을 안 한다니까요. 예산 극대화가 아니라니까요.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 예산 증대로 이득을 얻는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예산 극대화 추구한다, 예산 증대로 이익을 얻는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자, 물론 정확한 해설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해설은 그 해설지에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참고만 하세요. 제가 왜 지금 안 알려드리냐면은 그거 풀려면은 엄청 많은 것들을 암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암기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암기하세요. 이런 문제는 암기하시고 이건 얘 기억하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조금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알려주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정해드린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약 조절을 못하니까 제가 그 시험 문제 밥만 먹고 이것만 자만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강약 조절 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해설은 궁금하신 분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면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1번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 그러니까 이 사익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이라는 거죠.
민영화나 위탁계약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 기관 넘긴대요. 사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넘긴대요.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 할 게 없죠. 그다음에 국회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관청 형성 모형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형이라 기출문제집에 넣어놨습니다. 덧입이의 관청 형성 모형. 이 국회직 문제일 텐데 이거 좀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국회직 문제일 겁니다. 95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2번.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분에만. 별로 효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3번.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뭐보다? 금전적 편익보다는 환경, 업무 성격 이런 거. 그러니까 예상극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고위직 관료 예상극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상극대화가 틀렸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진다.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덧입의 모형에서 뭔가 예산이 증가할수록 이득이 된다.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예산 증액하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 패턴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번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안 그러면 생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똑같은 게 있어서 쉬운 문제죠?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아니죠?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더 높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름 때문에 헷갈린다고 그랬죠. 저처럼 영어를 못하면 네거티브가 자율성 높나 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도 하니까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잖아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포지티브 긍정적인 이러니까 막 헷갈려요. 왜 부정적인데 자율성이 높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은 예외에 맞춰서 지어져 있어요. 네거티브 규제 뭐예요? 원칙은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해, 알아서 해. 원칙은 허용하는데 너만 안 돼. 너한테만 네거티브해.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자율성이 높은 거죠? 포지티브는 다 안 돼. 다 안 돼. 안 되는데 너만 돼. 걔 빼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율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예외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바람에 좀 구립니다. 이름이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네거티브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오버액션 하는 거예요. 딱 각인되시라고. 자, 다른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부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구분할 경우 똑같네요.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 생겨의 자율성이 크다? 아니다. 네거티브가 더 크다. 똑같이 출제된 게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머지 가볍게 터치해 보시면 리플리와 프랭클린 분경보제죠? 분경보제, 분배정책, 보호적 규제, 경쟁적 규제, 재분배정책. 특이한 점은 규제정책을 두 가지로 쪼갰다는 거. 경제규제와 사회규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죠. 경제규제는 시장 경쟁과 관련돼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 사회규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영역을 규제하는 거죠. 자율규제, 이건 직접규제랑 대비되죠. 직접규제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규제받는 입장에서 스스로 규제를 정해나가는 거. 중간 형태도 있죠? 민간 집단에게 정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해줘요. 그리고 그 민간 집단이 규제하게 됩니다. 공동규제. 근데 공동규제랑 자율규제가 한편이에요. 어떤 점에서? 직접 규제만 정부가 직접 하고요. 공동규제, 자율규제는 민간에서 하죠. 요 점에서 한편입니다. 자, 17번인가요?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교육, 경찰, 소방, 특정직 외웠던 거, 이걸로 1번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전문위원회 별정직인데 별정직을 어떻게 외웁니까? 법에서 별정직으로 정하면 별정직인데 어떻게 외워요? 맨날 바뀌어요, 그것도. 지방의 전문위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교육, 경찰, 소방 외웠으면 이제 특정직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똑같은 건 없지만 교육, 경찰 이런 게 막 퍼져서는 나오는데 이 문제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요. 군인, 군무원, 특정직이다. 그리고 제가 맨날 암경해설에 특정직은 외워야 되니까 별정직은 안 외워도 특정직은 외워야 되니까 같이 넣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비교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 풀어봤다면 3번 틀렸다는 거 안다면 교육,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 연구관 적어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적어도 더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번 넣어드리는 거니까요. 요거 외우시고 지방회 전문위원 별점 이런 거는 이제 까먹어도 되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18번. 이 문제는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부정성탄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인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모의고사 여러 가지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제일 핫한 법률이니까 그래서 나올 걸 예측을 해서 드렸는데 이렇게까지는 저도 안 드렸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문제인데 대신에 저는 문제를 안 드렸는데 TV에서 공무원은 3만 원 이상 밥을 못 얻어먹는다. 김영란법은 3만 원법이다. TV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맞추셨을 겁니다. 공무원 3만 원짜리 밥 사준다? 맛있게.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맛있게 먹으시면 되는데 누가 5만 원짜리 사준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 못 먹어요. 3만 원법 기억나시겠죠? 나머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회성 문제예요. 일회성. 대신에 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은 당분간은 꾸준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고만 하세요. 이걸 또 나오고 또 내면 여기에요. 또 내면 여기. 항상 이거 가지고 낼 겁니다. 또 내더라도. 그 외의 부분 참고하시고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들었던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역량평가. 자, 역량평가 문제 쉽죠?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 평균을 뭐하러 따라합니까? 우수한 성과자를 따라해야죠.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 요게 이제 작년에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디 갔어요? 2017년 국가직 7급 하반기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때 역량 기반 교육 훈련에서 역량을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수 성과자의 인사 관련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한다. 우수 성과자. 그래서 요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연히 풀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 작년 기준으로 국가직 7급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 시험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최신 기출 해설집 그 17년도 문제 다 모아둔 거 따로 얇게 이제 드렸죠. 거기에 보시면은 국가직 하반기 7급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문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풀어보신 분들 혹은 그 문제집 아니어도 작년 문제 당연히 인쇄해서 풀어보셨죠.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거 득점을 했을 거고요. 니은은 맨날 기출문제 나오는 문장이죠.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자, 다수고요. 합의한다. 이게 역량평가고 작년에 이런 것도 나왔죠.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 보는 것은 다면평가이다. 다면평가는 합의 없어요. 그냥 각자 평가하는 거예요. 각자. 상관도 하고 부하도 하고 동료도 하고 각자 합의 없어요. 합의하는 건 역량평가. 기억 틀렸다. 니은 맞았다. 답 나오지 않나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요 디귿 리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리을 먼저 해설을 드리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왜 틀렸냐면 답이 아니잖아요. 왜 틀렸냐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량평가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든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되는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자, 그래서 원칙은 받아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제가 지금 뭔가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럼 맞는 건데 우리 항상 예외가 있어도 원칙을 서술하면은 그냥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예외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쓰면 맞는 건데 항상 뭐든 반드시 이런 거 적으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때는. 요 패턴은 작년에 나왔던 패턴이죠. 작년에 지방직 9급 추가 채용이었나? 지방직 9급입니다. 추가 채용 아니면은 원래 시험일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고위공무원단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옳은 건데 작년에 모든
고위공무원단에는 직무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된다. 틀리게 나왔어요. 자, 고위공무원단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제 연봉제가 적용이 돼요. 모든 항상 이런 것만 안 넣으면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을 붙이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이건 또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자, 출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순서가 틀렸나? 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뭐 순서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뭐 실무상으로는 순서가 있는데요.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서는 출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역량평가는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다. 이게 진짜 잘 나오죠? 단순한 근무실적, 과거 성과를 넘어서 그러니까 과거 성과 평가한다, 근무실적 평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 이게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 특성이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상황에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하여 평가를 도출합니다. 고요. 20번. 아, 잠깐만요. 저 하나 안 했네. 하나. 요거 안 했네. 디귿. 안 보셔도 됩니다. 디귿은 풀이가 아니라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말을 제가 깜빡했네요. 안 보셔도 됩니다. 디귿은 뭐냐면 뭐 이론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국가공무원법도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도 아니고 공무원 임용론도 아니고 임용령도 아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도 아니고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어떤 인사규정에 관한 내규. 법이 아니라 그냥 내부 규칙이에요. 내부 규칙. 막 무슨 인사규정 내규 거기 들어가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좀 안 내야 되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참고. 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외우지 말라. 그 다음에 20번. 이런 것들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 유형근무. 하지만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외워도 풀어야 됩니다. 시간 선택제 전환, 탄력, 원격, 유연근무랑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틀리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틀리게 되면 완전 틀린 단어를 넣습니다.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정근무, 뭐 이런 건 당연히 틀리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맞는 거예요. 원격. 자, 원격 조정한다. 근무지에서 원격이죠? 집에서 하거나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하거나 괜찮죠? 근무지만 벗어나면 괜찮아요. 이런 거 틀리게 안 내요. 완전 엉뚱한 것만 안 들어가면 돼요. 3번. 자, 이 문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읽어보세요. 말이 돼요?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다는데? 할 수 없겠죠? 맞는 겁니다. 맞는 거. 1번, 2번, 3번 맞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번, 2번, 3번 맞네. 4번 틀렸네.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몰라도 됩니다. 또 이거는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무슨 규정 파고 들어가지고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내부 규칙 예규! 거기 들어가면 있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몰라요, 이런 거. 제가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모른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데. 선생님 나왔잖아요. 이게 나와도 풀 수 있잖아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외웁니까? 시간의 근무에서 나간 실적분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정액분만 된대요. 무슨 예규, 인사혁신 예규에 적혀 있대요. 저도 겨우 찾았어요. 이거. 아유.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잘 풀었으면은,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게 17문제. 여기서 틀렸다면 완벽 대비해 주시고요. 당연하죠. 생수학 문제 3개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김영란법만 제가 B로 해놨는데, 이거는 그 막 몇 년. 그러니까 음식물만 3년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괜찮고, 김영란법 자체의 중요도가 B예요. 김영란법 자체. 아시겠죠? 김영란법은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소기의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우선순위 뭔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제가 그 PPT 없이 그냥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뭐 간단한 메모 이렇게만 해설드리면 저도 편하죠. 혹은 이제 문제만 띄워드리면 저도 편하죠. 준비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제가 굳이 왜 기출문제랑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립니까? 비교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아시겠죠? 그걸 느낀 다음에 본인의 약점을 냉정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시험 치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제 잔소리 듣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해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